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38만 가구가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가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뭐 얘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법한 얘기인데 네. 상황이 일단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고위험 가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보통 우리가 고위험 가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을 처분 가능 것 같아요. 소득, 네. 예,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예전으로 얘기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네. 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이제는 부담이 좀 크신 분들,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DSR. 네. 이게 40%가 넘어가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 소득의 한 40%는 원리금만 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벌어서 40%는 다 이상을. 원리금으로만. 예,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또는 이제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빚을 못 갚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가 있는데 내 자산을 다 팔아도 이제 부채를 못 갚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00% 초과하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고위험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고위험 가구가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융부채의 한 6.2%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69조 한 4천억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큰 금액이죠. 사실 전체의 금융의 한 6.2% 차주들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고위험 가구보다 범위가 낮은 취약자의 그 비중도, 네. 취약 대출자의 비중도 지난해만 보니까 좀 줄었다가 다시 작년 대비 원상복귀가 된 걸로 봐서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 상승 영향이 일단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취약차주도 저 보통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취약차주의 또 정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취약차주의 정의는요, 다중채무자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다중채무자. 예, 다중채무자가 이제 금융권 3개 이상, 한마디로 은행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아하.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그런데 이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소득 하에 30% 정도가 되신 분들 또는 이제 신용평점 한 664점 정도 이하이신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보통 우리가 취약차주로 얘기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취약차주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합니다. 이게 한 6.3%까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정도로 사실 취약차주도 지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부분을 고위험 차주라든지 고위험 가구라든지 취약차주까지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 맞물린다 그러면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은행권이 부실해지고 은행권 부실해지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아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12일에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이 유력하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 기준금리도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고 고스란히 이게 대출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빅스텝 당연히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뭐 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기정사실이군요. 네, 거의 시장에서는 빅스텝으로 기정사실돼 있고 근데 만약에 빅스텝을 안 가는 게 더 이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모든 시스템이 빅스텝으로 맞춰져서 지금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빅스텝을 안 가면 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일단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3가지로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뭐 낮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되게 미미하죠. 네, 계속적으로 떨어진 수치도 미미하고 그다음에 고물가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5.6% 올랐는데 아직도 5%대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는 있어도 이게 5%의 고물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13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도 사실 좋은 시그널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고물가 상태에 압박이 있다.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는 금리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1%포인트 정도 더 벌어진다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달러 사러 다 해외로 가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수입 물가가 고스란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계속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맞춰줘야 그러니까 미국 금리에 대해서 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1% 포인트 정도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한 0.75%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 지금 환율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30원 터치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환율 그러면 왜 안 보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안 보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럴 텐데 사실 투기 세력은 계속 붙거든요. 그러면은 투기 세력 붙고 그러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고 쓰고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소진만 됩니다. 결국에는 정석은 역시나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금통위에서 이제 빅스텝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는 포워드 가이던스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통화 정책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고 시장에 던지거든요. 이 하는 총재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밟으니 이거는 뭐 변수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 담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빅스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을 하면 네.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큼 또 이자가 올라갈 것인가 네. 또 겁이 날 거거든요. 네. 근데 6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출자들의 부담 1인당으로 좀 환산을 해본다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1인당으로 본다 그러면 한 32만 7천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연입니다. 연간.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빅스텝을 단행하고 그러면 총 대출 규모 이자가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조 5천 원 정도 늘어나고 이걸 1인당 연으로 따져봤을 때 1인 차주 중심으로 봤을 때 한 32만 원 정도 늘어나고 연이니까 별 부담 안 되네 그랬을 텐데 이거는 평균치잖아요. 말 그대로 차주들마다요 금액이 다르고 이자율이 서로 다릅니다. 금리가 제가 봤을 땐 이거에 더블로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죠 이게 더 금액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담대 받으신 분들 특히 이제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리금을 이제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난 정부부터 사실 부동산을 어느 정도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정책을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거치기간이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는 대출을 받자마자 바로 원리금을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뭐 과거에 받았던 주담대가 아니라 이제는 최근에 와서 받았던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뭐 빅스텝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발을 맞춰가야 되니 빅스텝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10월뿐만이 아니고 11월 더블 빅스텝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더블 빅스텝이 가셔야 됐다는 전망도 있던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시장에서 일단은 이번에 나오는 금통위는 이미 빅스텝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11월에 금통위에서 과연 베이비 스텝이냐 빅스텝이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빅스텝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번 가는 거죠. 연속으로 이제는 빅스텝 2번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자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총 이자로 봤을 때 13조 원, 2달 사이에 13조 원짜리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거를 개인으로 또 환산해 본다 그러면 65만 5천 원 정도, 한마디로 한 66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평균적으로는 건데 더 부담되는 분들도 계신 부분이죠. 그럼요. 그렇죠? 이게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받는 이자보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물가를 생각하자니 당연히 이제 11월 달도 빅스텝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이제 빅스텝을 연속적으로 2번 가자니 이거는 내수 침체가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인플레이션도 가장 큰 이슈겠지만 침체입니다. 과연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갈 거냐가 참 시장에서는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침체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를 생각한다면 베이비 스텝이 맞고 참 어려운 상황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과연 11월 달에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빅스텝 생각하고 갈 있습니다. 거다. 네네 연속 두 번 빅스텝을 밟아 나가야지만 사실 환율이 안정이 되거든요. 환율이 너무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소름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환율 때문이라도 빅스텝 두 번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리의 격차,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좁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린 0.5니까 미국 입장에서 0.7을 또 한 번 가면은 네네. 그게 또 0.25씩 빅스텝을 가도 네. 0.25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자이언트 스텝 그렇게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떻게 좀 그렇죠. 봐야 돼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물가가 지금 정점이 확인이 안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물가 정점 확인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번에 아마 13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요. 상당히 물론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준도 아마 14일에 뭐 완화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뭐 따라 올린다 하지만은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갭 차이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빅스텝 가고 11월 달에도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빅스텝을 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환율을 잡아버리면요. 어느 정도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점을 정부는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물가 정점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나 연속 두 번 빅스텝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경제 위기란 매는 맞고 있으니까 네네. 매를 계속 맞는 건 알겠는데 네. 이 매의 끝이 언제냐? 그러니까 네. 아무리 올라도 맥시멈 여기 이상은 가지 않을 거다 금리가 네네. 그런 걸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 네. 어떨까요? 지금 뭐 이번에 빅스텝 가든 그다음에 11월 달에 베이비 스텝이나 빅스텝을 가든 간에 일단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3% 후반대의 금리,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예. 3% 후반대는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1.34%더 오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한번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3.5에서 3.75% 정도까지 이제 열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아마 금리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주식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미 선 반영돼서 반영되고 있다는 네, 거죠? 주가가 무너지기 또 오늘도 이제 무너졌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후행 지표로 나옵니다. 지금 한 13개월 차이 두고 벌어지거든요. 금리 인상되고 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침체 국면에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게 과연 어떨 때 고점 찍고 내려오겠냐 금리가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가 아마 고점에 찍고 금리 이자가 찍고 그때부터 완화적인 어떤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받은 가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특히 네. 뭐 취약 차주도 그렇고 저소득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네. 실질적으로 보실 때 이런 방법이 있다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얘기가 나왔죠. 오늘 이제는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가 좀 열렸었거든요. 네. 오전 10시에. 그때 기재부 2차관 중심으로 해서 각계 차관들이 모여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예산을 지출을 이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를 보니까 75.8% 정도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 차주들이 문제잖아요. 고위험 가구도 문제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안 무너지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공평 아니면 형평성을 해서 그런 분들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대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렇죠. 급한 불은 정부 꺼야 되기 입장에서.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새출발기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새출발기금 하면 원금 탕감 부분이 딱 떠오를 정도로 사실 이런 취약차주나 고위험 가구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또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급한 불을 끄고자 정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포함해서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엔화 가치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여행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그 이번에 한국인 무비자 관광이 이제 일본에서 허락을 됐는데 사실 이게 2020년 3월부터 막았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2년 넘었네요. 2년 네, 반 정도 2년 한 됐네요. 7개월 만에 이제 열리게 그러네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입국했을 때요. 입국 때 3회 코로나 접종 증명서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 또는 아니면은 이제 출국 전 72시간 내에 이제 음성 확인증 이거를 이제 제출하면은 사실 이제 무이자 입국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 좀 챙겨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과거 있었던 뭐 일본 도착 후에 검사하는 건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요거 3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만 된다 그러면 무이자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사실 저는 좀 일본이 머리를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떤 지금 엔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딱 일본에서 여행 가기 좋은 때거든요. 돈만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옛날에 비하면 그렇죠. 예,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일본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가 내수 관광 사업을 위해서 개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타이밍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달러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좋은 거죠, 사실. 엔화 가서 지금 뭐 물건 사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관광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들을 우리나라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점 생각을 미치겠고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과연 일본의 자국 내 관광 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항공업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일본의 국적항공기의 예약률이 11월 이후에 뭐 50% 이상 점핑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오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리가 없고. 예, 국적 항공기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엔저의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또 수요가 받쳐주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달러나 아니면은 해외 통화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에다가 뭐 사실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하기 또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뭐 관광업계 같은 일본 관광업계가 살아날 가능성 이것도 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중국이겠죠. 사실 중국이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부분이다 보니까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봉쇄 정책을 단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약정이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언젠가 해봅니다. 풀리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언젠가는 근데 지금 뭐 중국의 상황을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이제 상황은 이제 코로나 봉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시진핑 주석의 사실 그 입김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쇄 정책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관광업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끝으로 짧게 하나 짚어볼게요. 택시기사 연간 매출이 퀵 배달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상공인하고 비교해봤더니만 3분의 1 수준이었다. 네. 이것 때문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해도 택시업계에서는 그분들 안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이런 배경이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심야 택시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밤에 가보면 택시를 못 잡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심야 택시가 없는데 그런 이유가 뭐겠느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택시의 연봉을 따져봤더니 일단은 뭐 3,0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운수업 평균 매출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차트 보시면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억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1억이에요? 나와요. 네. 물론 영업비용은 빼야 되겠죠, 뭐 일단.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5대 운수 업종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 개인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쪽으로 이제 많이 갔고요. 어허. 대표적인 게 늘찬 배달업이라고 좀 익숙치가 않으실 텐데. 저게 뭐예요? 예, 이거 우리나라 순 우리말인데요. 예. 퀵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아, 퀵 서비스. 예, 그래서 배달업에서 퀵으로 가신 분들인데 예. 이런 퀵 서비스에 대비해서 거의 뭐 반도 안 나와요 매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영업비로 따져도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지금 이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법인 택시 하는 기사님들이 다 배달업 쪽으로 갔거든요. 뭐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개인 택시를 좀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야 택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